자, 반장들 반가워요. 네, 누가 사람이 들어왔다 가네. 네, 7월 24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신반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신반장,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을요 해체하고 있는 징후가 확인됐다면서요? 네, 북한 전문 매체죠. 38노스가 위성 사진을 네. 공개했는데 위성 사진을 판독해서요? 해당 실험장에서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청와대도 알고 있었고 네. 오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외통위에 출석을 했는데 네. 이달 초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네.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해체 작업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아하. 얘기를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황상 맞는 분이군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양 반장, 어제 저희가 이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을 다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었잖아요. 그 빈소가 차려진 세브란스 병원이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전국적으로도 정의당 각 부당에서 이제 빈소를 마련했는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시민 조문객이 3천여 명 정도. 그래요. 그리고 또 정의당에서는 네. 시민 장례위원을 뽑는다고 해서요. 네. 정의당 홈페이지에 장례위원이 되고 싶다 하면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 양 반장도 얘기했지만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까 3천여 명이라고 그랬죠. 어제만 3천여 명이 빈소를 찾았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발길들이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허익범 특검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거라고 오늘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또 측근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드루킹 측이 노 원내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통신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양 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지금도 국방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여야는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문건의 성격을 놓고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기무사 문건의 엄중함에 대한 판단을 안일하게 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쏟아지고 있고요. 또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진술이 조금 엇갈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잠시 후에 신반장 발제 때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안보 관련한 속보 몇 개만, 오후에 들어온 속보 몇 개만 짚고 가면요. 우선 국방부가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죠. DMZ 내에 보통 우리가 GP라고 부르잖아요.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는 설명이고요. 향후 전면 철수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일부 쪽에서도 한 가지 속보가 나온 게 있는데 지금 개성공단 내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 중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 사무소를 서울과 평양에 상주 대표부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통일부가 오늘 국회에 업무 보고하면서 그 내용을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좀 발전시켜서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국회 국방위 상황과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속보, 각종 외교안보 소식을 정리해보고요. 민주당 전당대회 뉴스, 또 사법부 재판거래 관련 속보를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회찬 의원 빈소 분위기와 한국단 비대위원 인선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세부 자료 전문이 공개됐죠. 계엄사에 초월적 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등 어떻게 보면 1980년 5월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치밀한 실행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또 문건 작성 배경과 보고 경위를 놓고서 현재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속보,
또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소식 등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온불이 쓸쓸하게 꺼져가는 자, 고반장이 정다방을 날로 먹기에 만들어본 코너입니다. 신반장의 그때 그 노래. 지금 들으시는 노래는 가수 배호의 영시의 이별입니다. 네온불이 쓸쓸하게 꺼지면 이별 앞에 한없이 울었다. 아니 왜 불이 꺼진다고 이별을 하나요? 계속 만나면 안 되나요? 마저 들어보시죠. 원점으로 돌아가는 영시처럼 사랑아 안녕. 그렇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1971년도에는 야간 통행금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이 금지됐고 걸렸다 하면 경찰서에 밤새 꼼짝없이 있어야 했다고 하죠. 아마 우리 복부장은 아실 텐데 저희 반장들에겐 그저 교과서에서나 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없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통금을 다시 부활시키려 한 조직이 있습니다. 법적인 권한을 뛰어넘어서 계엄령을 검토하고 실행 계획까지 세운 국군기무사령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기무사는 누군가의 지시로 8페이지짜리 계엄 검토 문건과 67페이지짜리 세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부 자료 전문이 어젯밤 전격 공개된 건데요. 긴 말 필요 없이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과 판박이 그 자체입니다. 내가 이제 원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이런 목표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면 내가 이보다 훨씬 더 잘했을 거야. 더 잘했을 텐데 그 전임 대통령께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 사건을 내가 책임지고 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7년간 대통령을 했는데 뭐 그런 대로 실패하지 않고 끝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이 문건엔 계엄령을 통해서 사실상 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초청해서 미 본국의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를 구한다는 겁니다. 국회 무력화 계획도 아주 치밀하게 짰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성향을 기준으로 진보 160여 명, 보수 130여 명으로 나눴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150명을 채우면 안 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계엄 실행 절차를 담은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실무 편람조차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초월적인 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습니다. 먼저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을 금지시킵니다. 바로 그 통금이죠. 개인 SNS 계정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검열을 받는데 조간신문은 밤 10시, 석간신문은 낮 12시까지, 방송과 통신은 수시로 검열을 받는다는 시간표까지 정해놨습니다. 전국을 단일 방송 체계로 전환하는 방법도 건의하는데요. 이게 만약 실행됐다면 다정회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국회에선 송영무 국방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회가 진행 중입니다. 회의 내내 기무사 문건 특위를 방불케 하는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요. 여당은 사실상 쿠데타 모의라면서 문건 작성에 윗선을 지목했습니다. 계엄하에서도 선거는 가능하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박해서 해제하고 나서 선거해도 되고 기무사 문건이 계획대로 시행됐다면 아마 계엄을 기획한 이들이 바라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시간 가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뭐 쿠데타가 별거 아닙니다. 쿠데타가 뭐 반드시 군이 장악해서 군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쿠데타는 아니죠. 그렇죠?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언제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서를 만들고 지시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지시하고 있는 자들이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게 매우 궁금해집니다.
반면 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문건의 공개 경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2급 비밀 도장이 찍힌 문건을 청와대가 직접 공개한 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비밀입니까 판례에 아닙니까? 따라서 이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한테 답변은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보안 심의를 차관이 주관하는 보안 심의를 오후 5시에 해서 비밀을 해제하고 나서 국회에 제공하겠다. 국회에 가면 국회에 제공하고 일반에 공개하겠다 이야기를 해서 비밀 해제 심의를 해놓고 지금 와서 비밀이 아니라 그러면은 의도가 있는 답변이에요. 또 화살은 해당 문건의 존재를 알고도 청와대에 늑장 보고를 한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도 쏠렸습니다.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송 장관에게 문건을 보고할 당시 송 장관도 문건의 위중함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조처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장관에게 얘기했는가 안 했는가. 그 사항도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 돼서 무슨 소리 합시다. 네. 그게 무슨 수사 중인가 중요해요. 자, 이 사안이 엄중하기 때문에 장관님 이것은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될 의뢰가 필요가 있고 대통령에게도 보고할 사안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그냥 기초자료로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것이니까 그냥 보고로 말씀드립니다. 라는 보고를 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대단히 중요한 보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위중한 사항도 당시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관이 없으니까 내가 기무사령관에게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주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여러분의 선배 후배들이 피비리는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님도 아주 위중한 사항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어제부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세월호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군검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군의 특수단은 군의 현역, 검찰은 민간인 신분의 예비역을 집중 수사하기로 역할을 나눴는데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까지 이른바 윗선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방위, 계엄 문건은 쿠데타,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 공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국회 국방위 상황을 저희가 봤잖아요. 서청원 무소속 의원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질의를 쏟아내고 있는 그 영상을 봤는데 저 당시에는 송영무 장관이 현장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송영무 장관이 오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했고요. 오후에 회의에 왔습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에 와서 지금 이제 국회에 와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한 그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송영무 장관의 답변은 뭐였어요?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질의 장면을 봤는데. 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 기존의 정무적 판단을 했던 것이 네. 맞은 판단이었다. 뭐 이런 입장을 고수한 건데 이 오전 질의 때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 장관에게 해당 문건을 보고하면서 사안이 위중하다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당시 다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본인이 네. 위중하다고 보고를 했고 송 장관도 인지를 했다라고 답변을 한 건데 이 오후에 출석한 송 장관의 답변은 조금 달랐습니다. 송 장관은 일반 지휘 보고로 보고를 받았고 한 5분 정도만 받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문건이 두꺼워서 다 볼 수가 없으니 놓고 가라고 했다면서 일정이 당시에 바빠서 퇴근하기 전에야 문건을 살펴봤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전혀 얘기가 다르네요. 그 부분은. 네, 뭐 67페이지짜리니까 뭐 그 네. 당시에는 바로 다 볼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사안의 위급성을 장관이 인지할 정도로 보고를 했다는 이석구 기무사령관의 설명과 이 송 장관의 답변이 조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황영철 자한당 의원이 혹시 장관이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송 장관이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다. 증인도 있다라고 증인이 얘기를 있다고요? 했고 네. 네, 이렇게 답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서도 합수부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 장관은 또 문건에 대한 수사는 꼭 해야 하지만 그때는 당시에는 오픈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기존의 정부적 판단이 옳았다는 뜻을 고수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의 주장은 제가 보기에 뭐 미세하게 어긋나는 게 아니라 좀 배치되는 것 같아요. 많이 배치되는 것 같고 송 장관이 검찰 수사, 특조단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뭐 했다고 하니까 뭐 그건 이후에 밝혀지겠지만은 물론 그 부분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계엄 문건의 작성 경위
또 그 성격, 이게 이제 본질이죠. 그러나 그 송영무 장관이 왜 이렇게 늑장 보고를 했는지 그 부분도 또 별건으로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마 관련해서 저희가 속보를 좀 챙겨봐야 될 사안이고요. 지금 이제 국회 국방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속보가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보를 좀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 관련해서 오늘 중요한 소식이 또 오랜만에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아까 시작할 때 신반장이랑 간단히는 얘기했지만은 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을 북한이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한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됐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움직임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때요, 고반장 김정은 위원장이 폐기를 약속했던 바로 그 미사일 발사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해서 동창리 발사장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2005년쯤 건설이 시작돼서 2012년부터 주력 발사장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38로스가 최근 촬영한 위성 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이곳에서 해체 작업이 이제 시작됐다는 건데요. 지난 20일과 22일 촬영된 사진에 발사 직전 미사일과 발사체 등을 조립해 이송하는 궤도식 구조물을 해체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액체 연료 엔진 개발을 위한 로켓 엔진 시험대 등에 대한 해체 작업도 시작됐고, 현장에 대형 건설 크레인과 차량들도 배치됐습니다. 네, 38로스의 보도에 따르면 2주 전부터 해체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분석이 맞다면 지난 6일 폼페이오 장관의 3차 방북과 이 해체 작업이 맞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 회담 직후 북한이 곧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언론들은 여기서 언급한 엔진 실험장이 바로 이 동창리 발사장일 것이다라는 해석을 보도했었는데, 또 이곳이 미국 본토에 타격이 가능한 이 화성 15형이 만들어진 곳이다라고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중요한, 그런 ICBM이 발사되는 그런 실험장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이제 북미 협상이 후속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만약에 이제 38로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바를 북한이 지금 이행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네. 그래서 청와대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래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국무회의 전에 기자들을 만나서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징조다. 비핵화를 위해 차곡차곡 가고 있는 거라고 본다.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이벤트로 만들지 않고 진행하는 게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인지 등등의 의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요, 이 발사장 해체 작업과 관련한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고, 오늘 아침 이 현안 점검 회의에서도 보고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최근 그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요. 북미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무는 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버럭 화를 냈다. 맞아요.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요. 봤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두고 사실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하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9개월 동안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고 핵실험도 없었다. 일본을 비롯한 모든 아시아가 행복해야 한다라고 적은 뒤에 가짜 뉴스는 내게 물어보지도 않고 비핵화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는 이유로 내가 화났다고 보도를 한다. 틀렸다. 나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요, 아주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는데 일주일 만인가요, 고반장? 네,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강원도 일대 양묘장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전 함경북도 일대를 돌면서 경로를 드러냈다, 이런 제가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기분 좋은 시찰을 한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양묘장 건설 현장에 탐복하게 된다 하면서 당의 정책 관철에 산악같이 떨쳐 일어설 줄 아는 강원도 사람들의 투쟁 기풍과 정신세계가 확실히 남다르다.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아글타글 뛰어다니는 강원도 일꾼들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네. 자, 일반 뉴스도 조금 다뤄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폭염이잖아요. 정말 너무 더운데 특별 재난 수준의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죠. 신반장?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환자가 늘고 또 뭐 닭 같은 가축들의 폐사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에서 땡볕 노동으로 노동조와 농업인 등이 피해 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폭염 장기화가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을 해서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전력 예비율이 7% 선까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보통은 20% 이상을 유지해야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 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 계획과 전망 그리고 또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랍니다. 최근 어린이집 사고 빈발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란 말 듣지 않게 해야 한다.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을 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의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이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에게 통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자, 기무사 개헌 문건 관련해서는 더 속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 반장이 계속해서 챙겨주기 바라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외교안보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청와대 동창리 발사장 해체 비핵화의 좋은 징조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이죠. 당장은 모레로 예정된 그러니까 본선 무대에 진출할 후보를 뽑는 예비 경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선의 이해찬 의원의 본선 진출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경륜이냐 세대교체냐 등을 놓고서 경쟁을 벌이는 후보들의 컷오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 경선 분위기 등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에 도전한 후보 모두 8명입니다. 기호 순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인영, 최재성, 그리고 김두관, 박범계,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이종걸 의원입니다. 이 가운데 8월 25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단 3명입니다. 예비 경선은 이틀 뒤 26일에 열립니다. 당 중앙위원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요.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국회 부의장, 전국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고문과 고문,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 구청장, 시장, 군수 등 약 45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표심에 따라 최종 후보 3명이 추려집니다. 즉 예선은 모든 당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인지도보다는 당내에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진 후보가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2년 전만 보더라도 무난히 본선 진출이 예상이 된 송영길 후보가 컷오프된 반면 지자체장 표심이 직결하면서 원외 인사였던 김상곤 후보가 1위로 본선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요. 다정회 반장을 대표해서 보도국 회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뽑는 예비 경선을 치른다고 했을 때 다정회 가족분들 사이에선 지지도가 높은 신혜원 반장이 뽑힐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예비선거 투표권을 가진 복부장의 지지를 받는 저 최종혁 반장이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 보니 예선을 앞둔 후보들은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단을 1대1로 접촉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그룹이 바로 동료 국회의원이죠. 특히 민주당 의원 129명 가운데 초선이 66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표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 후보들을 불러 토론회를 열었고요. 또 후보들은 저마다 구애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컷오프 투표권을 가진 중앙위원 대부분이 오랜 시간 당에 몸을 담아왔고 또 지지 방향이 확실한 소위 고정표라는 점에서
당 안팎에서는 이 사람은 무난하게 예비 경선을 통과할 것이다. 본선 진출의 상수로 보고 있는데요. 바로 7선의 이해찬 의원입니다. 경쟁자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부담스럽겠죠. 네. 그러나 이해찬 의원은 당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투수로서 많은 역할을 하셨죠. 특히 예. 문재인 정부 탄생에도 아주 1등 공신이었고요. 네네. 반면 젊은 후보들은 세대 교체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젊은 최재성 의원은 이번 선거를 세대와 혁신의 경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의원 역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다음 박범계 의원, 젊음을 바탕으로 유능한 혁신가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이 같은 세대 교체론에 대해 선배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세대 교체론에 직면한 이해찬 의원, 혁신은 철학과 정책으로 하는 것이지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살이 더 많은 데다 참여정부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청와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제야민주화 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거진 30년 이상을 함께 살아온 그 친구이자 동지입니다.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 당대표의 역할이 있고 예. 국무총리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올해 만 71입니다. 후보들 중 최연장자인 김진표 의원, 오히려 이를 강점으로 내세웠는데요. 국민이 원하는 건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관리형 당대표를 부각시켰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젊은 의원들과도 친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또 젊은 층을 향한 홍보 영상도 제작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은 숨을 크게 한번 들이키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10년의) 퀄리티로 문재인 정부에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 자, 예비 경선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건 특정 지지층의 표가 집결하지 않고 흩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당내 선거에서 강한 응집력을 보여온 친문 표심이 친문 후보를 표방하는 후보들 중 누구에게로 향할지가 관심인데요. 만일 이 친문표가 분산이 된다면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는 후보들이 유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후보들 중 유일한 호남 출신으로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 인천과 호남 표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경남 남해군 이장 출신으로 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두관 의원도 만만치 않은 당내 조직력을 갖추고 있죠. 또 이인영 의원은 당내 86그룹, 그리고 인평년 등 오랜 지지층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종걸 의원, 비주류 결집을 기대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후배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쟁하겠다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측 불허의 또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일단 예선에서는 3등이면 대만족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는 등록 후보자가 8명이어서 예비 경선 없이 곧바로 본선을 치릅니다. 관전 포인트를 꼽아보면요. 초선 3명이 얼마나 돌풍을 일으킬지, 그리고 여성목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유승희, 남인순 의원의 승자는 누가 될지, 그리고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아닌 황명선 논산시장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지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 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 D-2입니다. 네, 아까 최 반장이 이해찬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 살 더 많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의원이 1952년생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5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자, 아까 잊어버렸는데 최 반장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 신반장 편이에요. 그다음이 양반장. 제가 표심을 잘못 읽고 있는 잘못 건가요? 읽었어요. 네. 신반장을 1순위로 지지하고요. 네. 그다음 양반장, 고반장, 최반장. 네, 그 순서입니다. 의외입니다. 정확히 기억하기 바라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은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예비 경선 당일 저희가 결과와 함께 그 해설까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를 바꿔서요.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상황을 짚어봐야 되는데 어제 저희가 충분히 다루진 못했는데 그동안 속보가 좀 많이 나왔어요. 일단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데 이어서요.
검찰이 이제 그 윗선으로 추정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출국 금지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임종원 전 차장을 출국 금지한 데 이어서 윗선에 대해서도 출금 조치를 내린 건 이 검찰이 사실상 범죄의 정황이 짙다고 판단한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임 전 차장 등으로부터 재판 거래 의혹과 판사들과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혐의가 뚜렷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USB를 다 없앴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검찰이 USB를 확보했고요. 그 확보한 USB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에 작성된 문건 등을 지금 검찰이 분석하고 있는데 재판 거래나 판사 뒷조사 등의 그 임 전 차장이 관여한 혐의가 그 문건 곳곳에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제감정기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인데요.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린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이 2013년 내려진 뒤에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현재까지도 결정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해 9월에 작성된 문건에 따르면요, 외교부가 법원 행정처에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처는 판사의 해외 공간 파견,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 등을 고려해서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네, 뭐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100% 예단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동안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9명 중 7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미루면서 이를 법관들의 해외 파견이나 또는 기타 편의와 맞바꾸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정황이 나왔는데요. 임종원 전 차장이 해외 파견 법관 자리를 추가로 얻어내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이 나왔다는 겁니다. 2015년 주 오스트리아 대사한테 외교부 관계자와 징용 사건 관련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협의했다면서 이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법관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2010년 중단됐던 이 법관들의 재외공관 파견을 2013년 재개한 뒤에 외교부에 지속적으로 이 파견국을 더 추가해달라 요청해 왔었다는 거죠. 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을 고려해주는 대가로 법관의 해외 추가 파견 요청한 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법원행정처가요, 일선 법원으로부터 구속이나 압수수색 같은 그 수사 진행 상황, 그 수사 정보라고 하죠. 그걸 보고받으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USB를 통해서 많은 자료가 좀 드러났고요. 국정농단 사건도 다수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법원 예규에 따르면요, 국회의원이나 국무위원, 관련 사건이나 선거 사건, 법원 공무원 사건 또는 언론에 보도된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장과 판결문 등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서울중앙지검이 진행한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내용을 보고를 할 때는 최순실 씨 등 국정농단 관련 내용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같은 해 현직 부장판사와 법관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등에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 때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체포영장 내용 등을 행정처에 보고를 했고 참고인 진술은 물론 향후 사건의 파장 등도 함께 법원 행정처에 보고가 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같은 보고를 당시 신광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했다는 겁니다. 예규상 보고 담당자는 주무과장, 그러니까 법원 공무원이지 판사가 아닙니다. 통상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의 수집만으로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법행정 관련자는 일절 보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직접 해당 사건을 심리도 하지 않은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반장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런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요. 또 당시 법원행정처가 예규에 따른 주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재판들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를 받고 챙긴 그런 정황이 드러난 문건들이 또 나왔다고요? 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사돈인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립대 총장 관련 사건은 일선 법원이 대법원에 보고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즉 권한남용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또 조선일보가 원고 혹은 피고인 민사사건 현황이 담긴 문건도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재판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찰이 확인한 문건이 앞서 이 대법원 특별조사단에서 확보한 조선일보가 이 제목에 들어가는 문건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하네요. 이 검찰은 상고법원의 우호적인 기사, 칼럼이 보도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걸 관리했던 건 아닌지 확인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검찰은요, 이 상고법원을 지지하는 기고문을 행정처가 대신 써줬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그 해당 글을 조선일보에 기고한 전 서울대 총장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는데, 이 A씨 검찰 조사에서 나는 명의만 빌려주고 글은 행정처가 썼다, 이렇게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후에 들어온 속보들을 보면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퇴임 후의 법원 문건도 발견됐다. 그래서 그 법원 내에 뭔가 누군가 협조자가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이 관련한 그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는 추가 속보가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 대법원이 지난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영장을 지금 법원이 무더기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는 이 협조하는 건 맞냐, 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아시다시피 법원이 그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를 했고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처장의 영장은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검찰이 지난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40여 명에 대해서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임 전 차장 그리고 이규진 전 양영희 상임위원 등 2명에 대해서만 발부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수십 명에 대해 청구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도 3명에 대해서만 발부를 했고요. 검찰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법원이 핵심 자료에 대한 제출 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뭐 그 아주 뭐 엄중한 뉴스는 아니지만 저희 예전에 정치부에 많이 등장했던 인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근황이 확인됐는데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고요? 선교 관련 활동? 상당히 의외인데 네.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근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한국 선교 안전센터를 설립하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 영상도 올렸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선교사들과 교회가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센터를 설립했다면서 선교 활동에도 안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저는 얼마 전 하나님의 크신 연단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지금 연단을 받으며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눈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과 함께한 대화 속에서 선교 사역도 안전해야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선교 안전에 대한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전을 전공하고 실행하던 일을 하던 저와 동료에게 작은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는 기쁨과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이죠. 네, 이 전 행정관 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호를 맡았었고 대학에서는 유도를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30일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이 전 행정관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사법거래 의혹으로 갈게요. 양승태 대법원 국정농단 수사정보 직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름 앞에 고라는 글자를 붙여야 하는군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갑작스런 사망 이틀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을 비롯해서 일반 시민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노회찬 의원 비보가 전해진 뒤에 많은 이들이 기다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당을 만들고 함께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입담을 자랑했던, 또 이 최근에는 본인이 2년 6개월 동안 출연했던 방송을 물려주면서 노회찬이라면 안심하고 떠나겠다라고 했던 유시민 작가였습니다. 자, 유 작가 어제 이렇게 빈소를 찾았습니다. 금방이라도 뭐 눈물을 쏟아낼 것 같은 표정으로 저렇게 고인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자, 정의당 의원들과 얼굴을 마주한 뒤에 그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자, 유 작가의 얘기는 뭐 현장 취재진이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자, 아시다시피 뭐 어제 진행될 예정이었던 썰전 녹화 취소가 됐죠. 매주 월요일 오후만 되면 이 상암동 JTBC 사옥을 찾아왔던 방송인 김구라 씨와 이 박형준 전 의원, 어제만큼은 JTBC 사옥이 아닌 세브란스 병원 빈소를 찾았습니다. 자, 두 사람은 당장 지난주까지만 해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눴던 동료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뭐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누구보다 이 격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김경수 경남지사, SNS에요. 존경하는 분을 잃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정치가 허망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허탈해했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이었답니다. 김경수 지사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창원시 성산구 한서병원 앞 마당에 저렇게 마련된 노회찬 의원 빈소, 시민 분향소를 찾아서 저렇게 머리를 조아렸다는 겁니다. 방명록에는요, 미안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미안합니다. 편히 쉬시라. 이렇게 적었다는 거군요. 자,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뭔가 좀 뒤틀린 심사를 보이는 사람들이 꼭 나오곤 합니다. 이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흔히 뭐라고 부르죠. 도대체 무슨 억하 심정이 있길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혀를 차게 합니다. 자, 오늘 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보좌관 정모 씨, 저는 이 플레임을 알긴 합니다만 그냥 정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제 SNS에 그 일이 있은 직후 SNS에 잔치국수 드디어 먹었다. 매년 7월 23일 좌파 척결 기념일로 지정하고 잔치국수 먹겠다라고 한 겁니다. 지난해 노회찬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일 올렸던 그 게시물을 그대로 이렇게 패러디를 한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일파만파 퍼지니까 본인도 이렇게 서둘러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삼가 명복을 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이런 모습이 더 안타깝습니다. 고인을 실컷 조롱해놓고 당장 자기가 모시는 의원한테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이거 아닙니까, 솔직히. 자, 뭐가 됐든 그래도 조원진 대표 보좌관 정모 씨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죠. 자, 그렇다면 이건 또 어떨까요? 뉴스타운이라는 극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뉴스타운이라는 이 매체 성격상 저는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청와대가 북한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서 청와대 직원들에게만 몰래 이 탄저균 백신을 맞게 했다는 그 황당한 보도를 했던 그 매체였기 때문입니다. 자, 방송을 저 잠깐 봤는데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 출연자들이 이렇게 잔치국수를 먹는 것도 모자라서 이 고인을 향해서 추울 때 가지 왜 더울 때 가서 사람 고생시켜, 뭐 이런 취지의 말을 욕설과 섞어서 막 합니다. 정말 저는 경악을 했습니다. 고인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명복을 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바보같이 세상을 스스로 등졌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설을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이게 우리 정서상 도대체 이 업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자,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고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들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설가 공지영 씨, 그리고
오늘은 2010년 배우 김부선 씨를 처음 인터뷰해서 이 스캔들을 처음 세상에 알렸던 이 방송인 김어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자, 오늘 오전 출두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그 경찰에서 이 불륜 관계 여부가 핵심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생각입니다. 이게 한 8년 전에 한 인터뷰에서 김부선 씨랑 이제 성남 사는 남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만났다 이렇게 김부선 씨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경찰에 가서 진술할 테니까요. 경찰에게 확인하시든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있는 그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 5시간 동안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다고 하는군요.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지난 21일 방영한 이재명 지사의 조폭 유착설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내사 착수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오늘 입장을 내고요. SBS 보도에 대해서 오보다 다각도의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는 후속 보도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뭐 상호 난타전이 벌어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가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회찬 정의당 의원 빈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정치권 인사들 말고도요. 일반 시민들의 조문 발길이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생전에 고인과는 어떤 인연도 없는 그런 순수한 시민들이잖아요. 자, 오늘 뭐 정치권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빈소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빈소를 찾았습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추 대표 조문 내내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었는데요. 고인을 이렇게 추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런 목숨을 끊겠다 하는 결심을 말릴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정말 참 슬픕니다.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인과 같은 상임위에 있거나 하진 않았지만 생전에 좋은 관계였다 이렇게 회고했는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저 세상에서는 부디 편안하게 그렇게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와대 인사 중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후에 빈소를 찾기도 했었는데 오열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또 잡히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하고 노회찬 원내대표하고 경기고등학교 동기동창이잖아요. 72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글쎄요, 뭐 탄핵 국면에서는 서로 또 불편한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고 또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검사와 피의자로 그렇게 대면했던 인연도 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좀 빈소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빈소를 찾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법 사이에서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는데요. 올 초에는 노 의원의 전 비서관이 법무부에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 채용 청탁을 넣었다 이런 의혹을 김진태 의원 등이 제기하면서 노 의원과 설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또 원래 이 노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 출마 문제로 이 내내 다소 좀 불편했던 안철수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아서 고인의 가는 길을 배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이죠.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추모글 아닌 추모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아까 현 민정수석은 뭐 오열을 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 전 민정수석은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원내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적극 반대한 모습에서 진보 정치인의 이중성을 본 것 같아 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회찬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적 없다라고 하더니 유서에는 돈을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곳에서 영면하시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곳에서 영면하시라. 글쎄요, 그 표현만 그대로 놓고 보면은 약간 비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더 이어지는 말이 없어요? 예,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도 거론을 했는데요. 고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 때 불법 자금과 이중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진보 정치의 이러한 이중적인 행태는 결국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수단은 상관없다는 목표 지상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좌파 진영은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언행 불일치의 이중적인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오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거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죠. 네, 그리고 방금 박상도 의원 그 소셜미디어를 보니까요. 논란이 돼서 그런지 글은 삭제하고 지금은 삭제했어요? 네, 지금은 네. 올라와 있지 않음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특검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병고가 생기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지는 게 보통입니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건데요. 박상용 특별검사부 오늘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에 변사 기록을 요청하고 그 기록이 넘어오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면서 또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정의당 관련 내용을 게재한 사실과 관련해 규명할 부분이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정의당 관련 부분이란 게 뭐예요? 지난해 대선 이후에 드루킹이 트위터에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라고 썼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은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뒤에 이를 빌미로 노 의원이나 정의당 측에 드루킹이 협박이나 강요성 행위를 했는지 파악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요, 고반장 특검의 수사 방향을 놓고 논란도 있다면서요. 네, 박지원 의원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별건 수사 아니었느냐 이런 겁니다. 하지만 특검은 경공모의 자금 흐름에서 발견된 불법 행위도 특검 수사 범위라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양반장이 간단히 다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관련 의혹을 보도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주 강한 입장을 내놨네요. 네, 오늘 비서실을 통해서 A4 용지 3장 분량의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방송 전에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반박문을 낸 건 처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7년 재판에서 국제 마피아파 조직원을 변호할 당시 코마 트레이드 대표가 함께 재판을 받아서 아는 사이였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방송했었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폭인 줄 알면서도 이런저런 지원을 했다는 게 당시 이제 방송이 제기한 주요 의혹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지사 측은 당시 재판은 피고인만 수십 명에 이르는 대규모 재판이어서 같은 법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코마 트레이드 대표를 알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SBS 측에서는 후속 방송을 준비 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PD저널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계속 현재도 후속 방송을 위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 이재명 지사가 방송에 앞서서 SBS 고위 임원, 대표이사, 심지어 이 진행자인 김상중 씨 소속사에까지 전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에 어떤 정치적 목적도 있을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자, 조폭 연루 의혹 외에도요, 여배우 스캔들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아까 방송인 김어준 씨 얘기를 했고요. 내일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경찰에 나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노회찬 빈소 조분 행렬, 특검 공소권 없음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갑작스럽게 꺼내든 협치 내각 카드가 전국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 인사들까지도 내각에 참여시킨다는 점인데 얼핏 보면은 노무현 정부의 대연정 제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관련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비보에 다소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어제 청와대가 향후 전국에 큰 변수가 될 만한 이슈를 내놨습니다. 협치 내각, 쉽게 말해서 야당까지 내각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개각을 미뤄온 것도 야당의 내각 참여 문제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내각 참여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민주당 정부임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인사가 정부를 책임지는 게 책임 정치에 맞다는 논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새로 들어설 정부는 민주당 정부임을 강조해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정치는 평소 소신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잇따른 동거정부, 대연정시도 실패 사례에 대한 반면교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노 전 대통령은 서거 후 출간된 회고록 운명이다에서 2003년 국회에서 처음 동거정부를 직접 제안한 후 심경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너무 낭만적이고 이상주의적이었던 것 같다. 동거정부로 권력을 분점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문제를 검토하면서 나를 지지했던 국민과 정치인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용인해 줄지 여부를 깊이 살피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청와대 참모로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봤던 문 대통령에게도 내각을 떼어주는 시도는 좋은 기억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협치 내각을 꺼내든 이유, 바로 산적한 현안 해결과 국정 운영 동력 창출을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여당의 개혁 입법안이 계속 쌓여만 가고 국가 혁신 동력도 점점 떨어지는 상황을 협치 내각을 통해 타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129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국정은 아주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협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서로 간에 맞으면 도모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협치 내각 카드 아무래도 2005년 대연정과 여러모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각을 야당과 나누겠다는 건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아닌 여당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어제 여러 차례 여야 협의를 강조했는데 이는 청와대발 대연정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관계까지 엉망이 됐던 2005년 기억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연정 제안은 완전히 실패한 전략이 되고 말았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했던 열린우리당과의 관계가 더 심하게 뒤틀렸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까지 흔들리고 말았다. 결국 대연정 제안이 이런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니 실로 뼈아픈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차이, 바로 제1야당 대표입니다. 2005년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표 공통점은커녕 공감대 형성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입지를 다지던 박 대표는 정권 후반에 접어드는 대통령의 제안을 결국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제1야당 대표인 김병준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지난주였죠.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도 대연정 이야기가 화두였습니다. 대연정이라는 큰 카드를 또 꺼냈다가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시는 바람에 무산됐고 또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됐던 그 경험을 저도 잘 가슴속에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냥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안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협치 내각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단칼에 거절하면서 가능성마저 잘라버렸던 2005년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두 당 모두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협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입장에 가까워 보입니다. 장관 자리 한두 개 내어주면서 협치에 포장을 하려는 의도라면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협치, 정책 협치가 먼저이고 더 중요합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은 전혀 그럴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대립과 보복 정치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협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만들자는 다짐을 한다면 우리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와대의 협치내각 승부수 2005년과 다른 결과 나올까?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계엄령 문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그 민군 합동수사기구가 출범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어제 다뤘잖아요. 관련한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국방부와 법무부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공동수사단장을 군과 검찰이 함께 맡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사단의 명칭이요. 지금 이제 자막이 나가고 있지만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으로 일단 이름이 정해졌고, 그 검찰 쪽에서는 노만석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한 16명 정도로 수사단이 구성이 되고, 군 쪽에서도 그 정도의 인원으로 아마 수사단이 구성이 될 것 같고, 그 사무실은 서울 동부지검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그 협약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내일 또 추가로 다뤄보고요. 어때요?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나온 게 있어요? 일단 뭐 정의당은 뭐 분위기를 다 아실 것 같고요. 민주평화당은 일단 정식적으로 제안이 온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응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뭐 아직 섣부른 얘기지만 뭐 민주평화당이랑 정의당만 이 협치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청와대가 제안한 협치 내각의 어떠한 의미,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만약에 보수야당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뭐 협치 카드를 뭐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고반장, 오늘 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인선이 완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잖아요. 예. 혹시 뭐 속보 챙긴 게 있어요? 네,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에서 벗어나는 깜짝 인사는 없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등 당연직을 제외하면 초선의 김종석 의원, 재선의 박덕흠 의원, 또 구조조정 전문가로 알려졌죠.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는데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이사, 또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대위원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여성목으로는 마중물 여성연대 대변인인 이수희 변호사, 또 청년 대표로 한국청년정책학회 정현호 이사장이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비대위 대변인으로 선임됐습니다. 아, 비대위원은 아니고요. 예. 네. 자, 그리고요, 협치 내각 관련해서도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얘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협치 내각에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한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그 장관 자리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정책에 있어서 야당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또 야당 장관의 활동 그 반경을 좀 보장해 준다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연정계약 협약서를 쓴다면은 충분히 그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한국당 비대위 박덕흠 등 9명, 배현진 대변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나한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아빠 고생한다고 돈 벌러 간 착한 딸이에요. 그 딸이 큰 병을 얻었는데 회사에서는 책임이 없대요. 근데요, 우린 안 져요.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앞서 보신 영화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의 투쟁을 다룬 영화인데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2007년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와 아버지 황상기 씨가 삼성을 상대로 투쟁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반올림이 결성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올림과 삼성 간의 투쟁이 계속됐는데요. 마침내 그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삼성이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반올림도 동의하면서 양측이 중재안 수용 합의서에 오늘 서명했습니다. 회사와 반올림 모두 저희 조정위원회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없었다면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위원회는 조만간 보상안, 삼성전자 측의 사과, 재발 방지 및 사회 공헌 방안이 담긴 중재안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이 투쟁을 시작했던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오늘 서명식 자리에서 눈물을 내비쳤습니다. 돈 없고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라 작업 현장에서 사학약품에 의해서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 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도 삼성 직업병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양측이 합의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반올림이 삼성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황유미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그러자 삼성도 반올림과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조정 공고안이 마련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가 1,000억 원을 내서 공익법인을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사과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정이 무산되고 삼성전자 측이 자체 보상위원회를 꾸렸고 반올림과 일부 피해자들이 이에 반발해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고 하는 지금 현재의 보상은 그 실체가 단지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위로금 성격의 그 개별 합의 방식의 보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무려 1,000일이 넘게 농성을 벌였습니다. 삼성과 반올림이 중재안 수용에 합의하면서 내일 농성을 해지할 거라고 합니다. 한편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이 준비했던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도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와 KTX 해고 노동자 복직 문제가 등장합니다. 노 의원이 끝내 읽지 못했던 원고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산재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10여 년이나 끌게 만들고 상시적으로 필요한 안전 업무를 외주화하겠다는 공기업의 태도가 12년 동안이나 용인된 건 잘못된 겁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중재안이 잘 마련되길 바라겠고요. 고 노 의원의 말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토론토 무차별 총격, 현지 동표 2명 부상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어제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입니다.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는데 현지 시민권자인 우리 동포 2명도 부상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는 진술을 확인했지만 테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토에서는 지난 4월 차량 돌진 사고로 한인을 포함해 10명이 숨지기도 했죠. 글쎄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이런 무차별 공격으로 인한 비극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라오스에서 댐 붕괴됐다면서요? SK건설이 짓던 그런 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백 명이 지금